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이 진짜 이번 올해의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주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동남아시아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요.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에서 옛날부터 이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이제 발전을 나타나게 되면서 이후에는 특히 여기가 이제 인도잖아요. 그죠? 인도, 그다음 위에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것이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이 일찍부터 이 두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지역이 이제 동남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간 왕조, 앙코르 왕조, 앙코르와트 들어봤죠. 대월, 참파 여러 개의 이제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기 지금 앙코르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캄보디아가 되는 거고요. 대월, 참파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오늘날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이 파가는 오늘날의 미얀마 지역, 그 다음에 이 아래 동네는 인도네시아에 생겨난 처음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인도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바닷길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동서의 그런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중국은 가까우니까 물론이거니와 뭐 아라비아 상인들, 이슬람의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상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빈번하게 예전부터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왕조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다 자세히는 배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동남아시아의 특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러한 해상 교역의 그 중심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람교도 굉장히 나중에 동남아 지역에서 널리 퍼지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물라카라고 선생님이 여기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물라카라고 하는 왕조가 나중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분홍색 지역은 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뭐 불교 당시 이제 인도, 중국이 이제 불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화도 굉장히 특히 불교 중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가 있었는데 동남아는 무슨 불교? 그쵸. 흘려들었죠?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인 곳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뭐 한자, 유교 이러한 이제 문물,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문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흡수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쵸. 이슬람교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짬뽕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근현대로 오죠. 16세기가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신항로 개척을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그 동남아는 얘네가 왜 좋아했어요? 향신료. 너무 비싸. 이전에는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신료를 얘네들이 직접 구하기 위해서 신항로 개척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처음에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이제 거점을 삼다가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로 완전히 18세기 말에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유럽 열강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를 이제 대부분 장악을 하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경영을 했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을 막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정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어떤 농경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영하는 거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고무, 커피, 설탕이 이제 그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동남아에서 막 기르게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보세요. 여기 타이, 오늘날의 타이입니다. 옛날에는 시암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제외한 전 지역을 뭘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 타이라고 하는, 시암이라고 하는 곳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냐? 당시 보세요. 여기 보면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프랑스가, 왼쪽에 있는 미얀마는 영국이 그치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러한 그치 지정학적인 어떤 이점이 있었던 거죠. 이 두 나라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타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에서 약간 벗어나게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타이가 굉장히 외교 정책을 그치 유연하게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서 식민지까지 전락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암, 타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외한 전 동남아시아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강들에 의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식민지를 삼고 점령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각국에서는 그저 이러한 식민 지배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베트남의 대표적인 운동은 근황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베트남 발음으로는 감뿌옹 운동 이름이 좀 웃기죠? 그러한 운동들도 있었고, 또 필리핀도 미국에 대항해서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아기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는,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뭐 이슬람 동맹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부티 우토모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쵸? 자신들의 민족 운동을 벌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너무 자세하게 배울 수는 우리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던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가 나중에 이제 언제 그러면 얘네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느냐? 언제일까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일까요?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얘네가 다 어떤 애들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그쵸? 승전 국가들의 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도 독립하지 못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이제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당시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다 하면서 이제 남쪽을 지원을 하면서, 이때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 간의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어요. 우리도 여기에 그치 파병을 했어요. 군사들을 이제 미국이 요청을 해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베트남은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통일돼서 이제 수립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라오스, 캄보디아도 이제 프랑스로부터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미얀마, 여기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300년 동안 이 인도네시아를 지배를 했는데,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 투쟁을 이제 전개한 끝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는 그럼 아프리카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는 동남아시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짧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과서가 2, 3학년 때 1권, 2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역사 1권에는 아예 아프리카 얘기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2권에서 처음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접했는데, 언제 접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 분할할 때, 그때 처음 우리 역사에서 이제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고, 우리가 그쪽에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전에 이제 모습을 잘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고 하는 거겠죠. 그쵸? 자, 우리 제국주의 할 때 이거 다 사실은 배웠던 내용이에요. 당시 이제 먼저 산업혁명에 이제 성공했었던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영국은 무슨 정책이었어요? 종단. 프랑스는 무슨 횡단. 위에서 아래, 옆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정책을 이렇게 막 추진하면서 아프리카를 분할해 나가다가 이제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충돌이 벌어질 뻔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먼저 보어 전쟁 얘기를 해보면요. 얘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영국은 윗동네 이집트와 아랫동네 이제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한 남아프리카 이제 지역을 먼저 차지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게 됐는데, 그러다가 지금 보면 여기 남아프리카 연방 위쪽 부분 있죠. 여기 그쵸? 이쪽 동네에는 사실상 네덜란드계의 이민들이 사실 나라를 오렌지 자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네덜란드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요? 네덜란드계의 이민 이 사람들 농민들을 보어인이라고 사실은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866년 어느 날 여기서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원석이 엄청나게 큰.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핫한 다이아몬드 광산인 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땅을 놓고 당시 이 아랫동네를 차지하고 있었던 영국이 이 땅에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차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남아프리카 연방을 만들면서 여기를 식민지화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집트 같은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두 번째 키워드로 선생님이 해놨나? 이 두 번째 키워드로 안 해놨네요. 키워드를 안 해놨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집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요. 이집트는 예전에 우리 오스만 제국 배웠잖아. 이슬람 하면서.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죠? 그러다가 이집트의 지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폴레옹이 여기를 또 침입하면서 3년 동안 나폴레옹의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었거든요. 이집트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무함마드 알리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쟤네가 갖고 있는 무기 장난 아니구나 라면서 이제 약간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근대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려고 전쟁을 할 때 당시 오스만 제국을 도와서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결국에는 그 대가로 자치권을 이제 획득하면서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고 당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집트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수에즈 운하 건설 사업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제안했어요. 너네 여기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 만들면 이거 정말 돈 장난 아니게 벌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집트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이집트가 이것을 수락하게 되면서 한 19세기 한 중엽부터 공사를 이제 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제 완공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이 동네가. 근데 너무 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무더위 속에서 맨손으로 막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집트도 이제 막 생겨난 나라인데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너무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을 많이 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해서 만든 운하지만 결국에는 영국에게 헐값으로 이거를 넘기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그쵸? 그래서 영국은 웬 떡이냐 하면서 이걸 헐값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수에즈 운하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동네에 이제 군대를 주둔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동네를 어떻게 만든 거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그쵸?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되게 배가 아플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을 나폴레옹이 차지를 했었고, 또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봐 하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것도 프랑스였는데 결국에는 그 이권을 나중에는 다 영국이 가져간 꼴이 된 거니까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때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보면 국경선이 무슨 자로 그린 것 같이 굉장히 반듯반듯했었잖아요. 그쵸? 이때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이 충동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경계를 이제 이렇게 막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막 걸쳐져 있고요. 그죠? 종족을 막 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경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열강으로부터 아프리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지네 마음대로 이제 민족을 갈라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족 간의 문제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 요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선생님 마지막 키워드로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걸 해놨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 여러 열강들의 식민지가 됐는데 only you, 그치? 에티오피아만은 독립국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유지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얘만 그치? 독립을 할 수 있었느냐? 사실상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이 언저리 동네가 이제 다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열강에서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막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근대적인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탈리아가 이제 여기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군이 이제 이탈리아 군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말 이 드넓은 아프리카 땅에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을 유지한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열강의 이러한 지배, 침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항을 해요. 그쵸? 뭐 여러 나라 수단에서는 뭐 무함마드 아흐마드라는 사람이 다 각각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그들의 이제 점령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결과가 이를 맞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너무 열세였겠죠. 그쵸? 부족들은 아직 제국주의 세력을 이길 만한 그런 이런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쵸? 그 이후에도 이제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결국에 성공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대부분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요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의 독립에 관련된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1950년 이전에 이미 독립을 한 지역은 몇 개 없어요.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는 원래 독립된 독립을 이미 하고 있었던 나라니까요. 그쵸? 이집트는 사실상 먼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공화정을 한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된 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수에즈 운하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몇 개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다 언제 독립했냐면 1951년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년부터 약 40여 년간 40여 개의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독립을 해 나가는데 특히나 1960년 요 해는 아프리카의 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960년에만 무려 17개의 나라가 당시 이제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를 아프리카의 해다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1911년까지 40여 개의 나라가 이제 차례대로 독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쟁이 있다는 거죠. 뭐 종교적인 분쟁, 인종, 부족 간의 이제 분쟁, 또 자원을 둘러싼 이런 분쟁, 또 이 나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근대적인 국가를 어떻게 뭐 꾸려나간 적이 없잖아요. 식민 통치를 많이 받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가 체제가 그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고 뭐 군벌이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권한 사람이 장기 집권 독재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 사이에서 학살당하거나 그쵸 내전 때문에 이렇게 난민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넬슨 만델라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요. 봤죠, 여러분들? 그쵸? 특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일찍이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쵸? 흑인들은 당시 백인들의 지배 하에 눌려서 당시 이제 흑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쵸? 살고 있는데 1991년에 그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인종차별을 철폐해라 라는 이제 끈질긴 저항 운동이 결국에는 실효를 거두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쵸 선출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그치 그래서 인권의 조금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치 그런 일들이 1994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여기 북아프리카 튀니지라고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이 튀니지도 56년에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장기 집권하는 독재 체제가 나타났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초반에 독재의 이러한 정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던 것처럼 그쵸? 그래서 이러한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1911년에 이 시위가 결국엔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러한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혁명이 다른 아프리카 대륙의 또 독재나 장기 집권을 하는 이러한 나라들에게 같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바람이 그치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짜 진도를 다 마쳤네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루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그쵸? 진도를 맞췄다는 데 의의를 두고 사실상 이전 학년 경우에는 아프리카, 인도 뭐 이 이슬람 문화는 사실 언급도 하지 못하고 항상 진도가 끝났었는데 올해는 그죠? 나름 또 선생님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1년 동안 이 책 그쵸? 세계사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근현대사 부분이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고등학교 가서 또 역사를 배우겠지만 지금 배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큰 그림, 빅픽처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하나의 숲이 이제 되어서 나중에 더 깊은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고등학교 가서 배울 때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기서 마칠게요.